안녕하십니까. 한국농아인협회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대표를 맡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변승일입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입니다. 정말 귀한 내빈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2022년 3월 9일 앞두고 있는 제20대 대선 각 정당별 후보자님을 모시고 이런 지도자 대회를 열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보건복지부 국장님 외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는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입니다.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갖고 저희 모든 장애 영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후보자님들께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 무시, 노동시장에 진입 어려움, 생활 전반에 걸쳐 저희는 무수히 많은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에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대선 후보자님들께서 저희에게 또한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이행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었지만 이행되지 않아 저희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르단 또한 해외 각국에서는 한 달 전입니다. 11월 14일 날 바레인 요르단 왕국에서 국가장애인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무려 2009년 요르단에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모든 장애인을 대변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많이 부끄럽고 참 참담하였습니다. 이제 정당 후보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바라옵건대 부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꼭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애단체 각 영역마다 물론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른 부서나 단체는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고용, 노동, 문화, 체육, 교육 물론 다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 단체에 조금 더 많은 예산 지원과 확보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대통령 후보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장애 관련 예산, 복지 예산 늘어나겠죠? 관심 가져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장애 인구는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혹은 어렵게 진입을 하더라도 그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적용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인 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비장애인들은 국민연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한 액수의 연금을 받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 세금, 저희 장애인 역시도 연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인 사병 월급 78,000원이 이건 너무 약소하다 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6배에 달하는 48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겠다. 결국 그 공약 이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계는요. 저희는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저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 부수적으로 발행하는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러니 저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연금을 3배 인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공약을 꼭 넣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후보자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설계하시는 공약에, 장애인 관련 공약에 꼭 그 공약이 포함되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이행하시길 믿습니다. 2021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다가오는 2022년 여러분들 복된 가정, 복된 한 해, 또한 제20대 대통령님은 꼭 장애인계에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승일 공동대표의 대회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늘같이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축사를 해야 마땅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서 이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인 제가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경청해서 후보에게 꼭 전달해갖고 공약이 되고 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제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과 차별 철폐에 온 힘을 다해 오신 장애인 인권단체 총연맹 변승일, 조창용, 최홍렬, 김용직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장애로 다가오지 않는 세상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차별과 차이는 다릅니다. 차별은 엄격히 배격하고 차이는 존중하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늘려야 합니다. 차별과 동정을 넘어 완전한 통합과 모두의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고용 활성화, 장애인 연금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장애인께서 느끼시기에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 인식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은 변함없고 시혜적인 관점의 복지정책은 온전한 장애인 자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세계 인권선언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선언문 문구가 각별한 오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관계자 여러분 비롯해 현장과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차별 없는 대한민국에 이재명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신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으로도 가득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권익 수준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수준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규모는 0.6%로 OECD 평균인 1.9%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돌봄의 책임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고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 재활치료, 교육에 대한 정보조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 대책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치료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활동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별 맞춤형 지원으로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장애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이나 AI 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고용, 복지 제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장애인 정책을 다양한 장애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이동권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교육기관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비율을 현행 2.5%에서 대폭 늘리겠습니다. 저는 263만 장애인 여러분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 지원에 따른 선택권 강화로 보다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현안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받은 3대 정책, 10대 공약뿐만 아니라 제안하신 분야별 정책 과제 역시 꼼꼼히 살펴 최대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 여러분, 또 오늘 대회를 주최한 전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여러분, 오늘 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장애인 단체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해온 여러분들의 노력이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견인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해주신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2012년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자는 수어언어 기본법 제정을 대선 후보 중에 처음으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농교육에서조차도 수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의당은 수화 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을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마련했고 2015년에는 관련법이 실제로 제정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저 심상정과 진보정당은 장애인 정책을 언제나 핵심 의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육법 등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굵직굵직한 법들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저희의 정책 의지를 증명해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현장의 힘과 진보정당의 힘이 합칠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박수도 한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지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 제안 중에 많은 내용이 저의 공약과 공통됩니다. 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해 주신 3대 핵심 공약, 3대 정책과 10대 공약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 1, 2회 개최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 정책을 총괄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 최저임금제 적용은 우리 정의당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우려하면서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장애인이 노동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저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계 지도자 여러분, 저 심상정은 장애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OECD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장애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둘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탈시설과 자립을 이야기하는 장애인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정말 혼자 살 수 있겠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누군가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탈시설과 자립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권리가 정말 당신의 것이냐고 물을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일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바꾸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인 공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권리 보장, 완전한 사회 통합, 존엄한 복지를 위해 저와 정의당은 장애인 7대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겠습니다. 1919년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실현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15개 장애 범주와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애 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장애 출연율은 24.5%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4%에 불과합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제도가 갖는 한계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신체 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체계 정립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 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 의정서 비준은 계속 유보되어 왔습니다. 선택 의정서 비준 동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준 이후에는 정부의 정책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 서비스공단을 설립해서 통합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맞춤형 장애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지역별 장애 서비스 센터를 두고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예산을 통해서 반영됩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장애인 권리 보장 특별 기금을 설치하고 장애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듯이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 인지 예산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 고려해서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0년 내에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가 향후 20년 추진될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지원 대상을 탈시설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거주 전환을 지원한다는 이 로드맵은 장애인에게 정말 자립할 능력이 있느냐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규 거주 시설 설치 금지 등 10년 내에 탈시설을 완수하겠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발달 장애인 포함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발달 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모든 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울 만큼 성긴 그런 돌봄 안전망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경과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을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콜센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앙 및 광역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를 마련하고 연구 개발 및 상용화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음성 및 화면 지원 보조기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하는 시민으로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습니다. 예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가야 합니다. 스웨덴의 사말 기업을 모델로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겠습니다. 사말 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령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도 적극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다를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은 장애 당사자나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23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 개최 축하드리며 제 장애인 정책 공약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 대학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원 생기고 처음으로 지체 장애인을 입학시켰습니다. 그 직후에 제가 학교 시설과 강의실을 점검해 봤더니 이 학생이 강의실에 접근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큰 대학원이 아니어서 1년 예산이 참 빠듯했지만 대부분 가용 예산을 거의 전부 투입해서 학기 시작 전에 그 학생이 이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봉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그 국가의 품격이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저는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19대였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보호 관련 법안 마련 등 많은 일을 했다는 점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말씀드리기 전에 세 가지 총론적인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습니다. 2017년 OECD 국가들 평균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해서 2%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0.6%, 그러니까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장애 인구에 대한 추세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장애인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가구 중에 1인 가구 통계를 살펴보니까 2008년에 14.8%였는데 작년 2020년에 27.2%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도 살펴보면 65세 이상 장애 인구 비율이 49.9%를 차지해서 고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장애인 1인 가구 그리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서가 첫 번째 외출, 두 번째 정서적 안정, 세 번째 의료 이용, 네 번째 경제 활동 순이었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의 비율이 무려 32.4%, 세 분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가지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더 세심한 장애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년 1년 내에 끝날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만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공약 중에서 저는 4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편적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 6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빈곤층이 많고 장애인 고용률은 34.9%니까 전체 인구보다 25%포인트 정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국가의 소득 보장 체계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인 소위 소득 하위 70% 규정 완화해서 월 40만 원의 장애인 연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주거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편의시설 지원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장애인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개조 지원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고려한 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1인 가구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 안심 서비스 기술을 적용을 해서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 안전을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동 감지라든지 그리고 그 방의 온도, 습도, 도도 측정이라든지 또 화재, 가스 감시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119 응급 호출까지도 하나의 기계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보급해서 정말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이동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 이동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확대는 물론이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해서 그걸로 교통 바우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가장 시급한 4가지 공약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받은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언급을 요청을 하셔서 간단하게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의견에 따라서 보면 우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국가기관 내 장애인 정책 책임관제 의무화에 대한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장애 영향평가 그리고 장애 인지 예산제, 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내실을 다져가면서 평가와 예산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이 노동력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의 노동력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하겠습니다. 또 재난으로부터 장애인 보호하고 재난 대피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한 장애인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후보와 정책 협약을 위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먼저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장애인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 만드는 것이 지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께 지혜를 구하고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 20명의 장애계 종사자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게 되셨는데요. 호명되신 참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속초시 지부 최령근, 국상표 내과의원 국상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단비,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현기, 목포장애인복지센터 정휘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결혼상담소 후원이사회 장숙희, 삼영산업주식회사 고춘석, 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윤성민, 울산장애인총연합회 홍도식, 유클리닝 서일웅, 자광원 권오종, 평화의안 전말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울산협회 김기섭, 한국장애인문화인천광역시협회 김민태, 포항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장두환, 사단법인 해피기버,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박윤근, SK텔레콤 주식회사 김황, 이렇게 19분입니다. 네, 호명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핵심적인 역할은 여러 의견들을 한데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또 구심점의 역할이 필요하겠고요. 그 연대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오늘과 같은 자리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의 기본적인 정책과제와 연결해서는 연간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심의 활동을 가정하는 계획과 또 성과 평가 이런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의 방식의 주요 과제 선정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위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
그 세 가지가 이제 거주의 자기결정권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시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탈시설 국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8월 달에 탈시설 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그림만 제시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탈시설에 대해서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탈시설 국가 계획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만드니까 이 안에 탈시설 국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 그냥 단어 한두 개로 들어가는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이 되려면 저는 그 탈시설 민간 합동 TF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탈시설 정책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탈시설 정책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면 첫 번째 요소로 나오는 게 주거예요. 근데 주거 정책을 복지부가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제 일자리나 소득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총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민간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주류화 조치 관련해서는 이 장애 영향 평가라는 부분들인데 장애 영향 평가는 정부 안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장애 영향 평가, 장애 인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돼서 이제 장애의 이슈가 모든 국가 정책에서 모두 뭐 쉽게 얘기하면은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일할 때 어떤 공모든지 간에 이것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장애인에게 혹시 불이익되지 않을까? 혹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 이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일하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금방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을 잡아갈 수 있는 장애 주류화 조치. 이거는 성평등 쪽에서 이미 법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정책에 성평등을 고려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장애 주류화 조치를 담았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2부에 짧게지만 3가지 정도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현안이라던가 또 정책, 또 법안에 대한 이해, 공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또 더 자세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뵀으면 하는 마음 여전하고요. 사실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시 정도에 코엑스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대회가 있어서 규모가 저희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후보들 저희한테 먼저 왔다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고 힘을 합쳐주시는 것만큼 저희 단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역 단체의 힘을 모아서 내년에도 저희 의견을 새로운 정부라든가 대통령에게 또 정치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조심히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